Yeah, what's poppin', homies? We have a party rock night, 24/7. The word is yours. Hey yo, let's get it. Ocean word, yeah, sir. Yes. 핫해, ocean word. Yeah. 핫해, 하얗게 태우자, 핫하게 태워. 핫해, 하얗게 burning, 핫하게 so hard. 핫해. 자, 여름방학 하얗게 불 태웠습니까? 아, 별로 태우지도 못한 것 같은데 벌써 방학이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학교에서 만나야 되는 개학날입니다. 자, 우리는 또 예전처럼 같이 수업을 해야겠죠. 오늘은 예전에 1학기 때 배웠던 6.25 전쟁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오늘은 배울 단원이 이승만 정부의 독재와 4.19 혁명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박정희 정부의 장기 집권과 민주화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교과서는 102쪽부터 106쪽까지입니다. 이 학기는 중간고사 칠 때까지 우리가 수업을 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굉장히 진도를 많이 나가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꽃 배경을 넣었는데, 이렇게 꽃 배경을 넣은 이유가 이 민주주의가 꽃 피우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제 뭐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할 수 있는 것 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일 덕분에 여러분이 그런 누리게 되는 권리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핵심 키워드는 각 페이지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자, 이승만 독재체제와 4.19 혁명입니다. 먼저 우리 6.25 전쟁 배웠죠. 북한과 싸우고 난 이후로 지금과 같이 휴전선에서 지금과 같은 영토를 가지게 됐는데, 이제 이승만 정권이 이 반공논리, 공산당을 반대하는 반공논리를 앞세워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이냐면, 너 정부 말 안 들으면 너 빨갱이구나, 너 간첩이구나, 너는 우리나라를 위험에 빠뜨릴 놈이다 라고 해서 이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여기 나와 있는 진보당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조봉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었지만 아깝게 대통령이 되는 데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 때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떤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너는 북한과 내통한 혐의가 있다 라고 해서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의 어떤 무죄가 밝혀졌지만 혐의가 굉장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 전에 2011년인가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사람의 무죄다 라고 해서, 사실 뭐 사용되고 나서 한 50년이 지났죠. 50년 지났는데 그제서야 이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이 사람의 무죄를 선고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발췌 개헌과 4.4 오입 개헌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개헌을 하는데, 이 두 개 다 이승만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기 위해서 억지로 실시했던 개헌입니다. 먼저 발췌 개헌은 뭐냐면, 대통령을 이때까지 원래 처음에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라고 합니다. 간선제였는데, 이렇게 간선제로 할 때 이승만 입장에서 불리할 것 같다, 내가 다음 대통령이 못 될 것 같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자, 근데 1952년이면 우리가 한창 전쟁 중이죠. 6.25 전쟁 중입니다. 그때 부산이 이때 임시 수도였는데, 부산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야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버스에 가득 태워서 이 총을 든 군인들이 호위를 합니다. 사실 호위라고 하기에는 이 버스에 가득 국회의원들을 태운 다음에 옆에 총 든 군인들이 있으면 굉장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떤 신변의 위협을 느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손들게 투표를 시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장 선거도 이렇게 안 하죠. 일일이 익명을 보장해 주는데, 이때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사람들 다 뭐냐면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고 국회의원들 보고 내가 직선제를 하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손 드시오. 자, 뒤에 총 든 사람들이 저렇게 서 있고, 뭐 누가 나한테 반대하겠냐, 한번 손 들어봐라, 이렇게 하니까 감히 누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분 표정 보입니까? 표정 굉장히 불만에 가득 차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고 있는 이 국회의원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발췌견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임제한,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제한을 철폐하는데, 중임이 뭐냐면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는 원래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없는데, 이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다시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이 중임 제한을 철폐합니다. 역시 이것도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원들이 찬반 투표에서 135.333333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는데, 이때 절묘하게 135명이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은 소수점이 없죠. 사람은 점점점 3명 이상이니까 사실 13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이때 135명이 찬성하니까 어떻게 통과를 시켰냐면, .333은 4452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올림입니다. 반올림. 4는 앞에 있는 4는 숫자 4입니다. 4는 버리고 5는 올린다 라고 해서 반올림이죠. 그래서 .333은 반올림으로 인해서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해서 135명만 찬성하면 통과를 시킨다 라고 해서 억지로 우겨서 통과를 시키는 개헌이 4452 개헌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계속해서 이 법을 바꿔가면서 자신이 계속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됩니다. 자, 이러다가 1960년에 부정선거가 발생하는데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냐면, 뭐 미리 선거함에 투표함에다가 이승만에 대해서 찍는 표를 다 넣어놓고 이제 사람들이 투표를 한 다음에 그 투표함을 바꿔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개표를 하려고 숫자를 세보니까 분명히 좌동 같은 경우에서는 뭐 좌동의 유권자 수가 5만 명이다. 그러면 5만 표 이상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하도 대충 부정선거를 하다 보니까 좌동 인구가 5만 명인데 표가 막 6만 표가 나오는 겁니다. 6만 표가.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부정선거라는 게 밝혀지겠죠. 그래서 전국적으로 항의 시위가 발생하는데, 이때 항의 시위가 펼쳐지다가 마산에서 김주열이라는 학생입니다. 고1이었는데 당시 이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위를 하다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바다에서 이 사람의 시신이 떠오릅니다. 최루탄이 눈에 박혀서 죽은 이 시신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가 대폭발하면서 이제 마침 전국적으로 이 시위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4.19 혁명이라는 이제 정부를 끌어내리는 대규모 시위로 발전하는데, 자, 당시 장면입니다. 경찰들이 학생들의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곤봉으로 진압하고 있죠. 그리고 군대가 투입됐는데, 이 군대도 탱크를 시민들이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등학생들도 이제 부모 형제들에게 총부리를 겨누지 말라라고 해서 이 초등학생들도 이 4.19 혁명에 참여하는 모습입니다. 당시 모습. 그래서 결국 4월 27일에 이승만이 결국에는 대통령에서 직에서 하야합니다. 물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4.19 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부분입니다.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붕괴시키는 이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4.19 혁명의 순서이자 순서, 이거 시험에 냅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국회의원들 손 들고 있는 사진 있죠? 잠시만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역시 시험에 냅니다. 이 사진은 1952년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했던 발췌 개헌이라는 사진입니다. 이거 시험에 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독재 정권을 붕괴시켰죠. 시민들과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민주적인 정권이 수립됩니다. 다시. 그래서 드디어 민주주의가 오는가, 선거를 통해서 장면 내각이 출범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960년 4.19가 발생하고 한 1년 뒤죠. 이때 군사정변이 발생하는데, 이때 이 군사정변을 이끌었던 사람, 이 중간에 있는 이 사람, 우리나라 현대사의 뭐 가장 중요한 어떤 뭐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박정희죠. 박정희. 지금 대통령의
아버지죠, 아버지. 자, 이 박정희가 이끄는 군부 세력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서, 그리고 박정희가 1953년 선거를 통해서 박정희가 결국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래서 이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정당성이, 정권에 대한 정당성이 상당히 부족하죠. 이 선거를 통해 출범한 내각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정부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 경제 성장에서밖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인들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우리가 너희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래야 얘네들이 필요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추진합니다. 이거를 한일협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독립되고 난 뒤에 1945년에 독립하죠. 그래서 그 뒤로는 일본과 어떤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일본과 협정을 체결하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다 포기합니다. 얼마를 받고 포기하냐면 공짜로 3억 불, 그리고 유상으로 2억 불, 나중에 유상으로는 갚아야 되는 돈이란 말이죠. 총 5억 불을 받고 우리가 각종 이제 식민지 지배 동안 받은 피해를 다 퉁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일본 입장에서도 정부 입장에서도 항상 우리가 어떤 사과를 요구할 때마다 이걸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야, 너희 한일협정 때 우리가 3억 불 주고 2억 불 제공하면서 다 그런 거 퉁치기로 하지 않았냐. 자, 그래서 이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도 굉장히 당시에 격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베트남 파병,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이제 군인들을 파견을 합니다. 베트남에. 당시 베트남도 우리나라처럼 분단이 돼 있어가지고 이 공산주의 쪽 베트남과 자본주의적 베트남이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으로부터 기술 및 자금 제공을 약속받고 우리가 파병을 해줌으로써 우리나라 나중에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1972년이 되자 이 박정희 정부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를 운영해야 된다. 우리 실정에 맞는 게 어떤 거냐. 당시 헌법을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지만 시험에 출제할 겁니다. 보면 대통령은 이제 국민이 뽑는 게 아닙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곳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제 이런 위기가 있거나 그런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경우에는 전반에 걸쳐서 긴급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긴급 조치가 뭔지 좀 이따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자, 긴급 조치는 뭐냐면 다음 각호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위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금한다. 그래서 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비방하거나 선동하거나 이런 행위를 금한다 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보장해주는 이제 대통령 독재 체제를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부, 재판관들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겠지만 이 삼권 분립 체제라는 게 완전히 붕괴가 되고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제한되면서 이제 박정희의 종신 집권을 추구하는 이제 반민주적인 독재 체제가 구축이 되는데, 그래서 이 유신 체제가 어떻게 종료되냐 그러면 이제 활발한 이제 시민들의 반대 운동이 전개하겠죠. 어떻게 이 민주주의 나라에서 이런 헌법을 만들 수가 있느냐. 그래서 당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하는데, 이 부마가 무슨 뜻이냐면 부산과 마산의 앞글자를 따서 부마 민주항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격렬하게 일어났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 김재규라는 사람, 당시 중앙정보부장인데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인 김재규라는 사람에 의해서 박정희가 피살되면서 1979년 10월 26일에 이 유신체제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성장해 나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어떤 시련과 고통을 겪어가면서 우리가 결국 민주주의를 이런 꽃을 피울 수 있었다라는 점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